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IMF가 한국 경제를 진단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걱정이고 정부가 돈 더 풀고 고용 유연성과 안전망을 함께 확충하랍니다. 갑자기 웬 IMF?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년 하는 진단입니다. 그런데 시사하는 바가 커서 오늘 직설이 짚어보려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2월 고용 동향 지표도 발표됐습니다. 취업자가 26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13개월 만에 최고치이니 일단 반갑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걱정할 대목이 여전합니다. 왜 체감이 안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IMF의 한국 경제 진단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고 대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숙명여자대학교의 신세돈 교수님, 고려대학교의 조영철 교수님, 서강대학교의 김현학 교수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2월 고용 동향 지표 발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취재하고 있는 류정훈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류정훈 기자 전해 주시죠. 네, 류정훈입니다. 네,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26만 3천 명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34만 6천 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을 넘어선 건 지난해 1월 33만 4천 명이 증가한 이후 처음입니다. 공공부문과 노인 일자리 확대가 증가 배경으로 분석되는데요.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가 지난달 23만 7천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문제는 실업자입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30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8천 명 늘었습니다. 122만 명이었던 1월보다도 늘었는데요. 지난 2017년 2월에 134만 2천 명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4.7%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체감 실업률이 확 뛰었다는 점인데요.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24.4%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이후 가장 높습니다. 또 몇몇 산업에선 여전히 고용 불황이 지속됐는데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 15만 1,000명 감소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소매업 취업자는 6만 명 줄어 1년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령별로도 경제 허리가 돼야 할 30대, 40대 실업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류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류정훈 기자 보셨지만 저희 류정훈 기자 여자 기자입니다. 남자 기자가 아니고. 궁금한 게 많아서 이거는 뭡니까 저건 뭡니까 질문을 하려 드렸는데 취재하느라고 바빠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취재 계속 해주시고 궁금한 내용은 우리 교수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돈 교수님한테 좀 팩트 체크만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숫자가 기자 이 발표 내용만 쭉 들으니까 휙 지나갈 수 있는데 취업자 수가 26만 명 늘었다가 제가 기억나고요. 그리고 실업자 수는 130만 명으로 또 몇만 명 늘었다 되는데 상식선에서 취업자 수가 늘면은 실업자 수는 줄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취업자 수도 늘고 실업자 수도 늡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변함이 없다고 하면 말씀이 맞죠. 경제활동 인구가 딱 고정돼 있는데 취업자가 늘면 반드시 실업자가 줄게 돼 있죠. 네, 근데 제로섬으로 가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단 말이에요. 30만 늘었어요. 경제활동 인구가 30만 명이 늘었다. 네, 30만의 경제활동이 늘었는데 실업자는 26만 3천 늘었으니 그 차이가 실업자가 3만 8천 정도 는 거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전체 실업자는 지난달에 대충 저희가 제 기억에 120만 명이라고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130만 명대로 올라섰다. 통상적으로 2월이 최근 몇 년을 보면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막 마켓에 나오고 해서 실업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2월에는 아마도
한 150만 가지 않겠는가 많이 봤는데 3만 정도밖에 안 늘어서 130만이니까 일단 뭐 한심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에 취업자가 26만 늘었는 것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걱정할 부분이 아직도 좀 많죠. 그 대목은 잠시 뒤에 하나하나 조목조목씩 하도록.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청자 여러분 실업자 숫자와 실업률 추이입니다. 위에 보시는 빨간색 그래프가 실업률이니까 4.5, 4.7까지 늘었습니다. 실업률이 늘고 있고 그래서 숫자도 124만 명에서 130만 명까지 늘었다. 이런 우울한 소식 전해드리고 어찌됐든 그 중에 제일 반가운 소식은 취업자 숫자가 전년 동월 대비 26만 명 이상 늘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으니까 요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조영철 교수님, 지난달에 저희 걱정 많이 했잖아요. 1월 달에 워낙 낮았으니까 2월 통계가 나온 거니까 저기 보면은 그나마 그래프가 쭉 올라갔어요. 취업자 수 증가 수익. 요거는 정말 반갑구나 하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취업자 증가 중에서 이제 연령별로 보면은 60대 이상 그 취업 고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월달 고용 동향 조사에서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은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1월달에. 근데 실업자가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고령층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갑자기 증가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업자가 많이 증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추정에 의하면은 2019년 들어와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거 확대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1월달 들어와서 이제 고령층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 취업을 기대하고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였던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이제 재개하면서 경제 활동 인구로 잡히고 그러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 취업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대폭 증가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발생했거든요. 근데 2월달 되니까 한 달 지나니까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이제 구직에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요번에 60대 이상의 그 고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업자 증가의 상당 부분은 그거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자면 취업자 수가 작년 2월 달과 대비를 해서 올 2월 달에는 26만 명이 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그런데 누가 늘었는가를 봤더니 연령대별로 봤더니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폭 늘었더라. 제 상식으로는 이게 바람직한 선순환 구조로 가려면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많이 돼서 젊은 층들이 먼저 취업자 수 느는 거에 편입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현 통계만 놓고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들이 늘어서 숫자가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까? 제 해석이 맞습니까? 전체 지금 그 2월달 취업자 수 증가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근데 청년층 고용도 다소 이제 취업자 수는 증가하긴 했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청년층은 얼마나 늘었나요? 늘었다고 지금 봐야 됩니까? 15세, 29세 청년층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만 1,000명 증가했고요. 네, 2만 1,000명 그다음에 늘었군요. 60세 이상이 39만 7천 명,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이제 26만 명 증가했고 대체로 이제 30대, 40대가 취업자 수가 좀 감소하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주력 산업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가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죠. 조목조목 분야별로 연령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왜 저거는 내가 체감하는 거야라고 실감을 하실 게 보면은 일단 65세 이상은 체감하실 것 같아요. 그게 공공 일자리가 됐든 단기 알바가 됐든 65세 이상은 두 자시로 확 늘었으니까 체감하실 것 같고 젊은 층 아주 찔끔이지만 조금 늘었으니까 좀 숨통 트였다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고 문제는 30, 40대는 줄었습니다. 경제의 허리라고 하는 중년층들의 취업자 수는 줄은 걸로 봐서는 이래서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구나 실감납니다. 김현학 교수님, 자 취업자 증가폭 얘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만 명 올랐는데 결국은 내용을 뜯어다 보면 건강치 않은 증가다 이렇게 설명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게 좀 제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번 달에 나온 통계를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어쨌거나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한 26만 명 정도
한 자릿수에 있다가 네. 고용이 늘었다는 거. 그리고 고용률 자체도 한 0.2% 늘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늘은 거는 좋은 거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난달에 저희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월 달에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맞아요. 2월 달 실업률이라 엄청 늘어날 것인데 의외로 선방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 최저임금이 올해도 인상이 많이 됐는데 작년에 어떤 교훈이라 그럴까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어떤 최저임금에 대한 준비를 업체들이 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동안에 돈을 굉장히 공공부문 일자리는 많이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거나 그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정부가 쓴 돈이 그래도 효과를 나타내서 이렇게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작년에는 1월에 비해서 2월이 0.9% 올랐는데 맞아요. 0.2%밖에 안 올랐다고 하는 저는 어쨌든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방했다. 다만 부정적인 측면, 질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 흐리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30대, 40대 고용률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일자리 늘어난 것도 보면 뭐 주로 공공부문,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그다음에 사실상의 실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림업 부분에서 꽤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자리 질 측면에서 보더라도 36시간 이상의 근로는 오히려 줄고 36시간 이하, 즉 일 쪼개기 어떤 알바성 성격의 일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리고 구직 단념자가 작년에 비해서 한 4만 명이 늘었다는 거. 그래서 양적인 면에서는 뭐 그런 대로 좀 성과를 거두어 선방을 했지만 실적인 면에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조금 건강치 못한 일자리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연령대별, 직업별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표 좀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왼쪽 맨 마지막에 있는 제조업에서 마이너스 5만 명이니까 제조업, 도소매업에서 이게 숫자가 줄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하실 거고요. 여기에 속해 계시는 30대, 40대시라면 얼마나 경기가 어렵고 취업이 이게 고용률이 낮은지에 실감을 좀 하실 겁니다. 신세동 교수님, 네. 결국은 경제의 허리라고 하는 30대, 40대의 취업률은 어찌됐든 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그들이 저 왼쪽 아래쪽에 있는 제조업, 도소매업 마이너스 15만 명, 마이너스 6만 명 여기에 속한다고 봐도 될까요? 그럴 주력들이? 거라고 봐요. 예, 그럴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예. 30대, 40대면 60대 이상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직장일 거거든요. 그렇겠죠. 최소한 일주일에 뭐 40-50시간 일하는 분들이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정을 지켜야 되고 하니까. 이른바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죠. 네. 풀타임머들이 지금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계속 1년 이상 지금 30대, 40대가 줄고 60대가 폭증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30대, 40대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따지면 40시간 다 넘어가는 분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60대 이상은 대부분이 주당 근무 시간이 저는 10시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10시간 이내에 단기 알바 그래서 우리가 것이다. 무엇을 함께 봐줘야 되냐 하면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가도 같이 봐줘야 된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이번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시간이 줄었더라고요. 평균 1.5시간이 줄었다. 2,700만 근로자가 주당 평균 1.5시간씩 준 것이다. 그러면 1.5시간 곱하기 2,700만 곱하기 1년에 52주 곱하기 주당 시간당 10,000원만 잡아도 이게 거의 20조에 해당되는 소득이 날아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거 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하면서 제가 찬찬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명이죠. 5,100만 명 중에 2,700만 명이 돈 버는 사람들이죠. 근로자, 취업자입니다. 어찌됐든 돈 버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2,700만 명. 취업자입니다. 취업자 2,700만 명. 잠깐만요. 그러면 회장님들, 사장님들은 취업자에서 빠지나요? 다 취업자죠. 취업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회장님도 월급 받고 사장님도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2,700만 명 작았을 때 평균 1.5시간이 줄었다라는 거는 이건 팩트입니까? 네, 팩트입니다. 이게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0조라는 돈이 날라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계산이. 그것도 시간당 10,000원꼴로 잡아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30대, 40대 중에서
근데 15년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 해고가 된 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으로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도 시간당 10,000원으로 잡으면 근로소득이 거의 한 20조 정도 날아갔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해봐야 지금 뭐 6조, 7조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을 넣는 것보다도 한 3배 정도 이상의 돈이 지금 현장에서 취업 기회가 사라진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렇죠. 취업이 줄고 취업 기회가 사라지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거고 그만큼 돌아야 될 돈이 돌지 않으니까 왜 경기가 안 좋고 왜 매출이 줄고 왜 장사가 안 되지? 자,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그런데요, 아까 그 표에 보면은 제조업이 줄고 도소매업이 왜 줄었다는 얘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까 그렇다 치는데 제가 요건 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표를 좀 다시 보여드리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농림어업이 자꾸 저렇게 늘죠? 예, 저 농림어업 부분이 최근 한 몇 년 전서부터 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농업 국가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죠. 귀농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거는 지금 단순한 그 농촌 거주 인구 증가가 아니라 농업 부분의 생산을 활동을 하는 그 인구가 지금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학계에서 명확하게 지금 분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 한 2, 3년 전서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이 아니고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서부터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자, 이 정부가 뭐 언제부터인지 이거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귀촌, 귀농, 제주도 가서 살고 하는 저 이효리 씨 같은 낭만적 귀농 인구 말고 그리고 뭐 저 기업형으로 하는 돈 잘 버는 무슨 기업형 농업 인구 말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농촌으로 돌아간다, 어촌으로 돌아간다 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김연학 교수님, 저 뭐 이렇게 통계나 학술적으로 논문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농림업이 한 11만 명 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농업에 종사하는 10%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인구 대비는 굉장히 많이 늘은 거고요. 뭐 실제로 이제 귀농하는 풍토가 많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분의 상당 부분은 잠재적 실업자라고 간주해도 무방. 그냥 농촌에 가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농림업에 종사한다고 이렇게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아니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니, 취업자잖아요. 취업을 했다는 얘기는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왜 잠재적 실업자로 봐야 된다고 실제로 이제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정확하게 저분들이 월 평균 소득이 얼마 되는지 그런 통계 조사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분들이 실제 소득 수준을 만일에 우리가 표본 조사에서 본다면은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기타 산업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현저히 낮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잠재적 실업이라고 뭐 명목적으로는 농림업에 종사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굉장히 낮은 수준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그건 아직 그 추정이고요. 추정이 정확하게 보려면은 지금 사실은 저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게 농림업 부분의 취업자 증가가 임금 그 근로자의 증가인지 아니면은 농업 부분의 그 자영업자의 증가인지 그다음에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이게 이제 실체가 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업 소득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뭐 자영업 형태고 이런 거라면은 지금 김연학 교수님의 말씀이 이제 맞는 거고요. 그리고 상당한 이제 소득 수준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이거는 잠재 실업자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그 조금 토론회가 있었어요. 토론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이 부분만 집중 연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현상이 사실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농촌 취업 인구가 계속 줄었어요. 계속 줄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역사가 그랬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2017년 통계적으로 보면은 2017년 6월서부터 이제 18,000, 22,000, 16,000 이렇게 늘어나다가 금년 들어와서는 작년 들어와서는 이제 5만, 6만 가다가 지금도 10만 선을 넘어섰는데 한 가지 가설은 이게 물론 연구를 더 해봐야 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도심지에서 일자리가 너무 없어지니까 일자리 없는 분들이 일단 시골 가가지고
딸기를 따거나 이렇게 좀 배추를 캐거나 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근로자로 잡히니까 이 통계에서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이상 일하면서 다 농림업의 취업자가 늘어난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업 쪽에서 그 일자리가 조금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전복 채취라든지 또 뭐 그 멍게 채취라든지 이런 특수한 계절에 그 멍게 채취 인력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동원되는 파타이머들이 이것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10만 선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전수조사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냥 쉽게 일반인의 언어로 여쭤보면은 이건 교수적으로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추정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들도 뭐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추정을 하는데 뭐 비전문가인 제가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까만은 상식선에서 질문을 드리면 도심에서 단순 건설 잡부라도 해서 먹고 사시던 분들이 그런 일자리도 줄어드니까 밀려서 어업 쪽 가서 단순 노동을 해서 한 것이 통계로 잡혔다? 이런 추정은 가능합니까? 그렇게 지금 교수님은 그 추정은 가능해요. 조성철 교수님도 그런 추정은. 그런데 정부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서부터 농업 정책의 기본 방향이 조금 그동안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오랫동안. 그런데 있다? 실제로 농촌 인구는 계속 줄고 삶의 질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이제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동안 한 10여 년 전서부터 농업 정책의 방향이 농촌의 삶의 질 개선, 농촌 생활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정책 이런 거를 써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꾸준히 그런 정책을 써왔던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정책의 이제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농업 생산성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삶의 질 개선하는 이런 것들의 정부 정책이 한 10년 정도 누적된 결과 이제 서서히 농촌 쪽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긍정적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좀 이상해서 여쭤봤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이게 정답이 없는 거고 학술적으로 딱 결론이 안 낸 내용이니까 조금 더 좀 시간을 좀 두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왜 늘어나는지. 느는 건 분명한 추세입니다. 근데 요거는 논란이 있었으니까 요거 짧게라도 반드시 좀 짚고 하나 가겠습니다. 기저 효과. 왜 지난달에는 기저 효과 가지고 수십 분을 토론을 했는데 오늘 안 하고 휙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김현학 교수님. 네. 1월 달에 너무 또 낮았다 그랬더니 정부가 작년 1월 달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 때문에 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월 달에 지금 다행히 26만 명으로 확 늘었습니다. 네. 기저 효과 때문에 이런 반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같은 논리라면 기저 효과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년 2월 달에는 지금 2월 달보다 한 반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 취업자 수도 그렇고요. 네. 취업자 수가 작년에 한 10만 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 달에는 늘은 게 32만 명 늘었는데 작년 2월 달에 10만 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재작년까지는 1년에 한 달에 전년 대비해 30만 명씩 늘다가 작년 2월에는 10만 명밖에 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26만 명 늘었다고 하는 거는 2배 이상 는 거예요. 작년에 분명히 증가폭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기저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작년 2월 달에 실업률이 1월 달에 3.78%인가 그랬는데 네. 0.9%가 늘어서 작년 2월 4.5%로 3.6에서 4.5로 0.9%를 점프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한 달 만에 높은 그래서 작년 2월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은 논리를 본다면 1월 달에가 안 좋았던 거를 작년 1월과 같은 그 기저 효과를 한다면 금년 2월이 좀 좋아 보이는 거는 작년 2월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다라고 네. 굳이 말한다면 그런 논리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통계청 제가 보도자료 보고 있는데 1월 달에는 기저 효과 설명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2월 달에는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없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굳이 그걸 기저 효과라고 그러지 않죠. 어느 통계에서도 그렇게는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굳이 기저 효과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작년 평균 취업자 증가수가 9만 7천이에요. 예. 재작년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평균이 월 10만 선인데 네. 올해가 26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10만도 채 안 됐으니까
한 16만 정도가 그러니까 10만 정도가 기저 효과라고 우리가 해석은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문제보다도 기저 문제보다도 26만 증가했잖아요. 26만 증가했는데 33만이 사업 개인 서비스에서 늘었고요. 그 중에서도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24만 늘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농림에서 12만 늘고 그다음에 정부가 주도하는 그 사회복지 서비스가 24만 원 늘어서 그래가지고 겨우 26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 겨우겨우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어찌됐든 정부의 재정 확충과 정부의 노력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먹혔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먹혔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 제조업 쪽에서는 지금 지난달에 18만, 이번에 16만 계속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보건업 사회복 이거는 이제 작년 2월달 대비고요. 그 한 달 만에 갑자기 늘은 것은 아니고 보건업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계속 한 20만 명 정도 작년 전년 대비 지난달에 늘었고 지지난달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달 지지난달에는 취업자 증가 수가 굉장히 적었지 않습니까? 10만 명 언더였는데 어쨌거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는 계속 늘은 상황에서 비슷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2월달 통계치가 그나마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걸 보인 거는 뭐 정부 정책이 그 부분도요. 작년 1년 내내 보건사회복지 쪽에서 얼마만큼 늘었냐 하면 13만 늘었어요. 13만 늘던 게 지금 2월달에 23만 늘었어요. 그러니까 2월달에 지금 이 분야에 있어서 작년보다도 10만 명이 더 늘었다. 지금 정부가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일자리 정책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작년 평균 13만보다도 10만 더 늘었다. 그 부분에 우리가 그래서 정부 재정 정책 투입의 효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 제조업이 줄고 정보통신업 IT 쪽이 느는 것은 당연한 추세입니다. 다만 그런데 제조업에서 주는 만큼 정보통신업이 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보통신업에서 느는 부분이 반밖에 안 되니까 저 부분을 빨리 같은 숫자로 맞추는 것이 산업정책의 어떤 전환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시청자님들이 오른쪽 끝하고 왼쪽 아래를 대각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이 줄어들면 15만 명이 줄었는데 그렇다면 4차 혁명 시대를 맞아서 정보통신업이 15만 명이 늘면 되는데 절반밖에 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업이 된다는 얘기고 왼쪽 끝에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23만 명 는 거는 정부가 재정 확대를 해서 어찌됐든 정부 정책이 먹히는 거다 이런 설명이신데 조영철 교수님 정부가 돈 더 써야 된다. 정부가 재정을 확충해서 줄기차게 작년 1년 동안 그 주장을 하셨는데 결국은 저 숫자만 놓고 보면 그래도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결국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건데, 전 이제 자꾸 보건복지 분야의 취업자 수 증가한 것이 이제 고용 증가가 건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것은 저는 좀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분야가 바로 보건복지 분야의 취업자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고 그 누적된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취업자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대선 공약 때부터 사회복지를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당선된 그런 정부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에 지금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 분야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뭐 예상된 결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분야의 취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낮다. 더 늘려야 된다. 그 얘기는 정부가 재정을 그쪽에 더 투입해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될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확대되면서 이 보건복지 분야의 취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서 결국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수렴해야 된다라고 신세동 교수님과 조영철 교수님의 친절한 설명을 제가 중간 정리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세금 많이 걷어서 재정을 확대해서 재정을 많이 투입한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게 결국은 사회복지 확대입니다. 사회복지 확대가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보건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쪽에 인건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일자리가 늘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세동 교수님은 건강치 않다, 민간 주도로 가야 될 거를 정부가 돈만 쓰는 것이 과연 해답인가 의구심 내주셨고 조영철 교수님은 이 추세는 더 가야 될 것이고 재정 확대는 더 돼야지만이
한국 경제 구조가 그렇다. 이렇게 좀 결이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 교수님 얘기를 정리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하면 IMF 대표단이 왔는데요. IMF 대표단 오면은 솔직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97년도에 IMF 때 마마 호암보다도 무섭다라는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친다는 IMF 소리만 들으면 저희는 경기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매년 오는 겁니다. 와서 한국 경제 진단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해주는 건데 저희는 기분이 안 좋아요. 괜히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 같아서. 어찌됐든 IMF가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정부 보고 돈 쓰라는 거였습니다. 교수님들 말씀하고 좀 맥이 같기 때문에 발로 그냥 넘어가 보죠. 김현학 교수님. 네. IMF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먼저 최저임금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네. 정부 돈 풀어라 이렇게 해결책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기준금리 인상 자제하고 금리 올리지 말고 돈 더 풀어라 이 얘기죠. 네네. 그 얘기는 추경 편성해라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남의 나라 와서 추경해라 마라 그래도 돼요? 일단 뭐 저는 우리는 IMF 하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20년 전에 구제금융을 받은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 뭐 IMF가 지금은 존재감이 별로 없죠. 저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 경제학계를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와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나 관료들이 훨씬 더 잘 아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IMF에서 오셔가지고 그냥 뭐 자기들 순수하게 자기들 의견이라기보다는 와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하고 협의하면서 뭐 정부 당국자들이 필요로 한 사항을 뭐 대변해서 똑같은 이야기라도 한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3자적인 객관적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면 또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할 때부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지금 매년 그 경상 물가 성장률을 2배 정도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40조 예산이 올해 470조, 한 7, 8% 계속 늘고 있거든요. 수프 예산이 됐죠. 수프 예산이 해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아마 또 지금 오늘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취업 사정이 아직도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추가 예산이 추가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걱정되는 거는 뭐 추가 경정 예산 확대 재정 필요하면 해야죠. 예. 그런데 이미 우리가 상당 부분 확대 재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데 예. 돈을 더 쓰라고 그러니까.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구체적으로 한국에 어떤 바텀업을 해서 이런 수요가 있어서 한국 정부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론이 없고 네. 막연하게 확대적 재정 정책을 펼쳐라. 뭐 그 금리 인상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저분이 그냥 메시지만 전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연 치밀한 전략과 어떤 세부적인 자기 어떤 논리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뭘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요,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 아실라나 모르는데 대한민국이 IMF 회원국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IMF에서 저렇게 와서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에 가서 저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죠. 일상적인 일이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맞아요. 예. 작년에 이거 보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IMF가 와서 한국 정부한테 돈 더 풀어라, 대규모 추경하라고 조언한 내용들이 유독 언론에 보도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고 계신 윤종원 경제수석이 IMF 상임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신세정 교수님. IMF가 어떤 특정 국가에 와서 추경을 하는 게 좋겠다, 안 해주겠다가 조언입니까? 간섭입니까? 주제 넘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IMF가 1948년도, 47년도 그 브레튼 우츠 출범할 때 만든 목적이 뭐였냐 하면요. 예. 국가 간의 국제 수지의 과도한 불균형을 지향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IMF는 궁극적인 목표가 국제 수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IMF가 와서 한국에 뭐 예를 들면은 외환보유고가 너무 적다 많다. 네. 뭐 무역 수지가 흑자가 너무 많다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으면은 충분히 경청을 해야 되지만 일반 거시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나는 아까 터키 사람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터키에서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으나 과거에 한국단 데스크 책임자 제가 수십 명을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대부분 파키스탄, 뭐 인도,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 데스크를 많이 책임을 졌어요. 이번 터키인데요. 네. 다시 말하면 IMF 있었어도 한국 경제를 제대로 알긴 아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분명히 우리 정부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번에 IMF는 과거에도 늘 그랬지만 정치적이에요. 그 97년도 IMF 나기 딱 몇 달 전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 펀더멘털 괜찮다고 굉장히 떠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IMF 그때 우리 왔죠. 민간 경제학자들은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백색간도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는 뭐 펀더멘털 웃자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몇 달 만에 망가진 경험이 있어서, 참고로 IMF가 한국 경제, 특히 거시 경제를 보는 시각은 한국 경제학자 수준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두 번째로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긁어주는 부분이 여태껏 있어 왔다. 따라서 많은 나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서는 IMF 열려다니 온지도 모르고 간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정보 수집하고 가서 그 사람들의 경제 전망을 하는데 참고할 따름이거든요. 유독 한국만 IMF 이러는 것이 유독 우리 OECD 뭐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언급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신문에 돈을 풀어라 그랬어요. 네. 근데 내용은 재정 확장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경제학의 기본적으로 이거는 양극화되는 거예요. 하나는 통화정책이고 하나는 재정정책이거든요. 네. 와서 돈을 풀라고 했는데 내용은 재정 확장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풀라고 했다고 하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다. 예. 신 교수님은 저는 그냥 가볍게 여쭤봤는데 영 맞듣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아주 맞듣지 않습니다. 아니 얘기 나온 김에 도대체 왜 교수님들은 IMF에 대해 이 조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조영철 교수님부터 제가 조목조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경제가 지금 목표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2.6에서 2.7%입니다. 이거를 하려면 현 재정 갖고는 안 되니까 GDP 0.5% 정도를 추경 예산을 해서 돈을 더 풀면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하고 한 겁니다. 조영철 교수님 지론하고 제가 듣기에는 맥을 같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예, 저는 지금 IMF가 굉장히 요번에 와서 이렇게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벌써 수년 전서부터 IMF가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 뭐냐면은 한국은 중장기적인 구조적 역풍에 걸려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청년 실업,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가계부채 급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과 증세를 혼용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라고 박근혜 정부한테 끊임없이 정책 권고를 해왔어요. 저 내용이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IMF의 지속적인 권고 사항이군요. 지속적으로 연례 보고서마다 한국 정부한테 정책 권고를 해왔고요. 이번에 추경이란 표현으로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이번에는 한국 국가재정법에 맞게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라고 표현이 바뀌었을 뿐이지 박근혜 정부 때부터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근데 이번엔 특히 가계부채 급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한국 정부가 가계부채 급등의 문제는 잘 관리를 한 것 같다. 그래서 거시경제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이런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계 경제 둔화에 맞춰서 거시경제를 좀 더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정책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재정 정책만 확장 재정 정책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한미 간 금리 역전에 의해서 자본 유출을 걱정하는데 현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 유출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확장적 통화신용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재정 정책도 당연히 추경까지 검토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그래야 지금 세계 경제 둔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거시 정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실효세율도 한국이 좀 낮은 나라고 그래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 맞다. 이거는 벌써 4, 5년 전서부터 IMF가 일관되게 한국 정부한테 권고해 온 거고 올해 들어와서 세계 경제 둔화에 맞춰서 조금 더 강도 높게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주문한 것입니다. 조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IMF가 어려운 용어로 해서 또 쭉 내놓은 이 보고서 내용들이 쉽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는 올리지 말고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니까 외환위기 올 일 없으니 세금 더 걷고 국채 발행해서라도 이 예산을 더 늘려서 돈을 더 풀어라.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간다. 한국 경제는 이 얘기입니까? 예, 뭐 그 이야기인데 좀 뭐 조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예. 그래도 좀 조금 뜬금없다고 이제 느껴지는 것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훨씬 예산 편성 규모가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고 있고요. 또 해마다 재작년에는 11조, 작년에는 4조, 네. 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아마 지금 경제 사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제 뭐 의심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 알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뭐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랬던 적이 없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액수까지 GDP의 0.5% 한 9조 정도 하여라. 그리고 뭐 금리 인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부의 가려운 데를 긁어준 느낌도 있고 굳이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고 하는 것들이 어차피 할 건데 결국 이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IMF가 와서 저분들이 얻는 정보가 어디 가서 정부랑 협의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얻는 정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부 입장을 좀 대변해 주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면 IMF가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너무 이제 이해가 일치한다. 그래서 좀 뜬금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요 대목에서 입이 근질거려서 직설적으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국 정부가 세금 더 걷고 재정 확대를 하는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싶은데 이 시점에서 또 하면은 야당에서 막 뭐라고 언론에서 비판을 할 것 같으니 IMF 대표단 온 김에 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속된 표현으로 쓰리 쿠션으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을 겁니다. 작업은 공식적으로는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주목하는 규모입니다. GDP의 0.5%로 못을 박았거든요. 아마 정부가 분명히 너무 구체적으로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싶은 규모까지도 지금 일단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하긴 홍남기 부총리가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니 근데 이거 음모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뒤에서 이렇게 IMF한테 그 요청을 하고 IMF가 그걸 받아서 아니잖아요. 얘기했다는 것은 그런 음모론은 제가 볼 때 그건 좀 추정이고요. 과한 겁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부터 IMF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 정부는 사회복지를 너무 지금 작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지출 규모도 GDP 대비 정부 지출 규모도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그리고 노인 문제 심각해지고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해지니까 이런 거를 방치하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복지 확대하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라고 박근혜 정부한테 계속해서 권고를 해왔어요. 또 가계부채 급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가계부채 급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라라고 박근혜 정부한테 끊임없이 연례해외 보고서에서 IMF가 주문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는 IMF의 요구를 사실은 별로 수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이 IMF 정책 방향하고 비슷한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지 이게 뭐 음모론 잠깐만요. 아니 음모론을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동일한 질문은 제가 두 교수님한테 시청자들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 재정을 확대해서 돈을 풀어라라고 IMF가 지속적으로 그럼 한국 정부 했다 치자고요. 그런데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IMF의 그런 권고를 말을 듣지 않은 게 듣기 싫어서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그전 정부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는 재정 건전성 정부가 적자 재정을 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놓은 미래 세대에 빚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첫 질문하고 두 번째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렇게 돈을 풀고 재정 확대를 할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재정을 건전하게 해놨으니까 곳간에 쓸 돈이 있으니까 그나마 쓸 돈이 있는 거지라고 하는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IMF가 그걸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이건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그 전에 노무현 정부서부터 그 재정 관리를 굉장히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재정 여력이 즉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재정 여력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좋은 나라다. 노르웨이, 한국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재정 여력이 풍부한 나라다. 근데 왜 이 재정 여력을 활용하지 않느냐? 너네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고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재정 여력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그럼 이 재정 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너네들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역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라. 라고 4, 5년 전서부터 매년 한국 정부한테 정책 권고를 해왔던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IMF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잘해왔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쓰라라고 지금 권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신 교수님, 그 반론 질문. 자, 그래서 국내 여론과 야당과 경제계에서는 재정 확대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가도 괜찮은 거야, 우리? 이 의구심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 어디가 이 딱 접합점일까요? 뭐 재정 강조 아까 했다는 말은 뭐 맞아요. 그 사실 자체가 IMF가 무시하다는 거죠. 어떤 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2015년, 16년 2년 연속 개수로는 28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였고요.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반이 현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2015년 6년이에요. 네. 이때 와가지고도 재정 이야기하고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그 수출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4분기 연속 투자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면 와서 한국의 경제가 펀더멘털이 괜찮다고요? 이게 정말 무능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라니까 한국 경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복지가 계속 가려 하면은 한국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계속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무너지기를 지금 1년 이상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하고 곳간에 돈 많으니까 써라. 도대체 이게 경제 한국의 펀더멘털을 아는 사람인가?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다. 95년도에도 똑같이 와서 그따위 이야기하다가 한국 경제가 IMF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IMF의 역사가 있어요. 김연학 교수님한테도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거 지금 두 분 말씀이 다 제가 듣기에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저 김연학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포인트를 달리해서 말씀드려요. 저는 기업체에서 대기업에서 그 CF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기업은 이 설명을 들으면 IMF의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요. 예산이라고 하는 거 저는 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누차 말씀드려 저는 확장적 재정 정책 지출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수준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가급적이면 그거는 본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왜냐하면 본 예산을 만들 때 1년 내년에 경기 전망을 하고 이만큼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은 정말 제한적으로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그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추경이 추가경제 예산 편성이 그 연례 행사처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추경은 그냥 의뢰하는 걸로도 그렇게 알고 있죠. 인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확장적 재정 하라는 거죠. 예산 많이 수프 예산 하라는 거죠. 하는데 그 몇 달도 안 돼. 지금 이제 2월달, 3월달 아닙니까? 3월달 들어와 지금 다시 추경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그럼 도대체 작년에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 뭐 도대체 예측을 어떻게 했길래 두세 달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부의 경제 운영 예산 편성 자체를 보면은 CFO 출신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합격점이 아니라고 좀 이상하다고 보는. 그리고 이제 최소한 한 상반기 운영해 보고 상반기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너무 전망과 다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그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저는 2월, 3월 달부터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저는 뭐 신세돈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IMF 전문가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와서 결국 자료는 우리 정부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와서 뭐 지금 2월, 3월인데 3월 중순에 와가지고 9조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것들이 저는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건 맞듣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IMF 그 대표단이 그 실사단이 꼭 좋은 얘기만 하고 간 건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듣기 싫은 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속도 너무 빠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노동 유연성 노동 문제 이거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정부도 듣기 싫어했던 얘기 같은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조영철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최저임금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올리라는 얘기입니까? 내리라는 얘기입니까? 동결하라는 얘기입니까? IMF의 조언은. 그러니까 IMF가 봤을 때 지금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책 권고를 한 거고요. 늦춰라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2020년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좀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그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 정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건 뭐 대답을 안 했죠. 대답 안 했다. 그냥 뭐 참고하겠다 뭐 그런 거지. 최저임금은 정부가 올리고 내니까 최저임금위원회를 지금 뭐 결정 구조를 바꾸고 경사노위로 넘기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부가 직답은 못 하겠죠. 유연 안정성도 IMF가 벌써 오래전서부터 한국 정부한테 정책 권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조가 있는 그 한 10% 정도 되는 그런 그 대기업 공공 부분 여기에는 너무 노동 시장이 경직적이다. 해고가 쉽지 않고 그래서 여기는 좀 유연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해왔고 대신 사회복지 실업 부조 이런 거를 강화시켜라라고 계속 안전망을 권고해야죠. 확충해라. 이해됐습니다. 저 부분도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죠. 어제 우리 그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당분간 임금 인상 좀 몇 년 동안 자제해달라. 노조가 자제해달라. 대기업 노조가 좀 자제해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 가지 노조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바로 노동의 유연성 같은 것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가 직접 이야기하기는 어려워도 우리 정부가 저 부분도 조금은 바라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김에 이거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 이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노동의 유연 안전성, 영어로 했더니 플렉시큐리티 이런 단어를 저는 처음 봤는데 뭐 경제 용어에 있다고는 하네요.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거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라는 걸로 인식하고 있고 안전성이라는 거는 이거를 해고를 잘 못하고 해고되면은 이거 실업 급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확충해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유연 안전성이라는 저 표현이요. 저게 따뜻한 얼음물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죠. 뭡니까? 그러니까 연역을 보니까 1990년대 덴마크의 수상이 라스무센이라는 수상이 저걸 두는데 요소가 3가지예요. 뭐냐면 첫째, 자를 때 잘라라. 쉽게 자르게 해라. 그게 플렉시빌리티입니다. 유연성입니다. 그 대신 사회가 실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 복지, 그다음에 그 교육 안전망을 갖추어라. 그리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동 정책에 개입을 해서 적극적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주도성을 가져라. 이게 3가지인데. 그럼 현 한국 정부의 노동 정책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쉽게 자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번이 쉽게 잘라라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당혹스러움이 뭐냐 하면 사회 보장 다 좋다. 근데 쉽게 잘라라라고 하는 게 플렉시큐리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면서 지금 2번째, 3번째 요소, 즉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 정책과 그다음에 사회 보장 이것만 가지고 정부가 봐 유럽도 말이야 플렉시큐리티를 도입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러는데 핵심인 쉬운 해고 이거는 지금 보장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 뜻대로의 플렉시큐리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그냥 사회 복지를 안전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끌어쓴 개념이다. 저는 그런데 덴마크에서 유연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덴마크는 정말 그 덴마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냐? 쉽게 잘라요. 근데 잘려도 걱정이 없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노동자들이 그걸 수용하는 이유는 사회 안전망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그 근무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제 회사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너 이제 해고시키겠다 그러면 때 노동자가 알았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실업보험제도라든가 각종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거를 수용하는 이유는 덴마크가 사회복지가 사회안전망이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해고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라는 걸 잘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그 사회복지가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지면 그 해고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노조 출신이에요. 그죠? 노동 전문가예요. 친노동 정책의 상징으로 돼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여당 원내대표가 노동 유연성 문제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 연설을 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주노총 그것 때문에 좀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정부와 우리 여당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홍 원내대표의 그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정부가 경제 정책을 유턴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상 정부가 정책을 많이 바꿨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집권 여당의 그 노동 지도자 출신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뭐 청와대나 내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한국 경제의 위기 엄중성을 인식을 하고 노동의 유연성, 물론 이제 유연성에는 안정성이 있는 유연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에서 심각하게 하고 또 공식석상에서 국회 대표연설이라는 저런 자리에서 또 노조에게다가 상당 기간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하는 것들은 책임감이죠. 야당에 있을 때 이렇게 공격하는 거 달리 여당으로서 국정의 책임을 맡고 보니까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뭔가 경제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제 발언은 좀 개인적으로 물론 민주노총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는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 부분 노조부터 자제하고 인내해달라는 저게 메시지로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과 시장과 노동계에 대한 메시지로 좀 보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바쁩니다. 오늘 저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게 사회적 타협으로 되려면 경사노위에서 최저임금도 결정해야 되고 탄력근로제도 이거 가야 되는데 뭐 저 전후 과정 사정 다 생략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판은 다 깨졌고요. 이제 경사노위를 통해서 무슨 합의를 하는 거는 이제 다 물 건너갔고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야, 신세동 교수님. 네. 국회로 넘어간다는 것까지는 많이 예측을 해주셨는데 네. 국회가 나경원 의원의 그 김정은 대변인 발언으로 지금 또 냉각됐습니다. 네. 국회에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입법화하기까지는 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아서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국회 가서 경사노위에서 합의되는 것만큼 국회 논의가 힘들 거로 보시는군요. 아예 저는 협의 자체가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이와 같은 여야 간의 대척 상태에서 또 뭐 잘은 모르지만은 야당 쪽에서도 이걸 좀 즐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게 여당 책임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수를 두면서 분란을 일으키면서 야권을 집결시키면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그것을 봐왔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들은 정말 여야가 머리 맞대고 좀 이렇게 신속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구체적으로 어떻게든지 좀 해법을 좀 모색해 보려고 자꾸 질문을 드리대. 조영철 교수님. 여당은 어찌됐든 의결은 안 됐지만 합의된 안은 있으니 합의안 그대로 처리하자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제로 베이스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입니다. 누구 말이 더 합리적입니까? 학자로서 들으셨을 때. 글쎄 뭐 누구 말을 편들 생각은 없고요. 다만 지금 경사노위에서 이번에 이제 합의를 못 봐서 이게 실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합의는 됐죠. 의결을 못했을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사노위의 이제 제도에 따르면은 각 의제별 위원회, 그러니까 노동시간 제도 개선 소위원회에서 이제 합의를 본 겁니다. 여기는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국회처럼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는 이제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이제 성립이 안 돼서 통과를 못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소위원회에서는 합의를 본 겁니다. 노사정 간에.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할지 못했지만 이 합의안이 있는 거고요. 노사정 간에. 그래서 이것을 국회가 수용을 하면 되는 거고 한정의 그 의원이 지금 이걸 그대로 수용한 지금 법안을 냈죠. 그걸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사실상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그 안대로 이제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했지만은 의제별 소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를 본 안은 있다. 이거는 절반의 성공이다. 절반의 미완의 합의지만 그래도 합의안이 어렵게 나왔으니까 이대로 통과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조 교수님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여성 비정규직 청년 대표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만스러워해서 본회의에 참가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의결을 못한 거죠. 맞아요. 결국은 여성, 청년 비정규직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는데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자 결국은 이제 마지막 질문도 될 것 같은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이 어려운 문제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여력이 없는 사회일까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력이 없기도 하고 너무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현실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 여건이 워낙 안 좋으니까 여유들이 없죠.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대다수 국민들도 지금 확대하는 거는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 분이 뭐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참석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말씀하신 의결은 안 됐지만 합의는 된 것이고 국회로 넘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은 탄력 근로제 확대하는 안은 오히려 지금 여당보다도 야당에서 더 기업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 쪽이니까 더 적극 찬성해야 되는 안이라 보고요. 네. 뭐 6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 아니고 1년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뭐 크게 뭐 핑계거리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정도 확대하면은 대부분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6개월 시행하다가 안 되면 그때 1년 다시 들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어차피 국민적 합의를 본 사안이만큼 이 부분만큼은 다른 정쟁이 있다 하더라도 야당에서도 적극 협력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도 역시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합의한 대로 처리돼야 된다는 의견이시네요. 저 마지막으로 신 교수님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실까 봐 여야가 새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지 말고 합의안 그냥 처리하자. 요 의견만 찬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6개월 연장은 필요하고요. 물론 1년 됐으면 더 좋을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6개월 찬성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국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합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걸 또 이제 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또 그냥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썩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저는 조속하게 6개월 정도는 일단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또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경사노위 방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중첩되어서 의사결정 이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니까 이번에 차라리 경사노위에서 그런 체제를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이 문제가 국회 자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효율적으로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세 분 교수님만큼 전문가들은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재검토 시작하자는 데는 동의하지 않으신다라고 정리하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속보 보셨겠지만 LPG 차량 일반 국민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답니다. 혹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돼 있는 디젤 승용차 타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좀 그나마 청정 원료라는 LPG 차량 갈아타시는 거 가능해졌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김현학 교수님, 조영철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난리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아수라장이 없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 발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해달라. 이 말 한마디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까지 나오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 원내대표가 연설을 계속하려 하자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연호했고 한국당 쪽에선 격려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라며 하루 종일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윤리위원회에도 회부를 하고 청와대도 국가원수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정도 비판도 용납 못하는 민주당이 더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는 일단 오늘 미세먼지 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여야 관계가 더 급격히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아수라장된 국회 상황 보시고 계십니다. 이슈 따라잡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수라장, 난장판, 난리법석, 어제 많이들 보셨으니까 오늘 국회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좀 정리됐습니까? 이거 사실은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어떤 1대1의 그런 전선이 더 강고해지고는 있는데 근데 또 관건은 지금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여야 4당 간에 이견을 좁혀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 선거법 문제가 그런데 예. 근데 선거법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연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방안이고 나머지 야3당의 방안은 거의 완전한 연동형에 가깝게 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과연 결판이 날 것인지 그러네요. 예, 막상 패스트트랙이 가동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굉장히 좋은 승기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야 4당도 좀 급박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완전히 뭐 그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안 돌아갈 줄 알았더니 지금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도 통과가 됐다고 그러고 네. LPG 차량 일반인 구매법도 통과가 됐다는 걸로 봐서 무쟁점 법안들을 통과는 시키고는 있네요. 네, 다만 그렇습니다. 쟁점이 많아서 여야가 정말로 머리를 맞대야 되는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올수덥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글쎄요, 올수톱이라기보다는 일단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지어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일단 올려놓고자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현재 민주당 대 중소 3당 간의 협의 이것이 굉장히 좋아요.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외신들이 그러는데 이 소리 좀 듣지 않게 해달라. 네. 뭐 이거 돌려 말한 거는 빼고 문재인 대통령 이퀄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자, 요 발언 나경원 의원도 요거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겠죠? 글쎄요, 고민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이 나왔을 때 네. 흥분하겠지 야당 상대 여당에서 예. 그런 계산은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본회의장에 미리 들어와서 좀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한번 쭉 원고를 쭉 훑어봤던 의원들은 아, 이 내용이 들어있네라고 다들 알기는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 뭐 앞에 거는 그러려니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요 내용 나오니까 그냥 확 뛰쳐나가대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이익이 맞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들고 일어나고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입니까? 저쪽도 들고 일어나고 약속 대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판에서 상호간에 들고 일어나는 그 이치가 그대로 적용이 됐고 저는 흥미롭게 지켜본 장면이 네. 권성동 의원하고 이철희 의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것은 사실 이철희 의원은 민주당 비주류 맞아요. 예, 해당하고 권성동 의원은 자유한국당 비주류에 해당합니다. 이런 비주류 의원들까지 들고 일어나게 만든. 자,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저 장면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연설을 하다 말고 중간에 중단됐어요. 네. 이유는 양쪽에서 상관없는 의원들이 쫓아나와가지고 저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재밌는 얘기 지금 저 보세요. 왼쪽이 이철희 의원이고 오른쪽이 권성동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또 의원들이 좀 제지하고 말리고 있는. 막 몸싸움 수준이에요. 저 정도면. 네. 자, 그런데 매 눈으로 지켜보시는 김수민 평론가는 정말 재밌는 분석하시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리고 자, 저 와중 예. 자, 싸움은 네. 나경원 의원이 던졌어요. 네.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보고 김정은 대변인이라는데 여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럼 뭐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것까지 이해해요. 근데 뛰쳐나간 두 사람의 면면을 봤는데 재밌는 계속하세요. 둘 다 비주류라는 것이고. 둘 다 비주류가 뛰쳐나갔어요. 네. 어쨌든 간에 양쪽 다 몸이 근질근질했던 것이고 예. 비주류도 내가 질소냐 하고 나선 셈이 되었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 저 속에서 속이 바짝 탔을 쪽은 바른미래당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왜냐하면 예. 패스트트랙 전국 자체가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최소화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는 절실하죠. 네, 패스트트랙을 하게 되면은 사실 선거제는 바른미래당이 워낙 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아요. 올렸는데 네. 패스트트랙이 가동되는 순간부터 전국이 범민주당 대 범자유한국당의 구도로 캐스팅 보트가 흘러가게 되잖아요.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캐스팅 보트의 위치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끼어버리는 네, 그래서 자기 발밑에서 전선이 그어지는 불안한 위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상황에서 왼발은 왼쪽, 오른발은 오른쪽, 금이 네. 가운데 거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쫙 갈라지면은 네. 그 상황이 있잖아요. 다리 쭉 벌어지면서 이걸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바른미래당 내부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회의감이라든지 거부감이 또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또 원내대표 연설에서 들고 일어나서 상호간에 싸우면 네. 바른미래당은 졸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터져요. 예, 그렇게 굉장히 불리한 위치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래서 제가 김수민 평론가님 얘기를 들으면은 정치 분석과 평론이 이렇게 재밌나 싶어요. 그렇습니까? 다시 돌아와 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철희 의원과 권성동 의원 대리전 싸움으로 확 번졌잖아요. 네. 누가 이겼어요? 글쎄요. 누가 이겼다기보다는 저는 양쪽 다 어느 정도 취할 건 취했다. 취할 건 취했다. 네. 손해본 건 없다. 그리고 이제 이철희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또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포함을 해서 당 내에서는 그런 액션들이 인정받았던 것이죠. 서로 끝나고 나오고 저 난리통이 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서로 잘했다는 거죠. 예? 잘했어. 그리고 박수 치고 뭐 나경원은 당 내에서는 당 내에서 인정받는 것은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 표정 보세요. 저 그 싸움통을 하고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이 아이고 됐어. 파이팅이라고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는데. 파이팅. 아유 예. 뒤에 한국당 의원들 박수 치는 거 보세요. 네. 자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저런 걸로 보면은 나경원 의원은 자기가 손해 봤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대여 전투력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내에서 있었을 수 있고 당 밖에서도 저렇게 약한 원내대표를 맞았다니 참 좋다라고 하는 민주당 쪽 반응도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 1인으로 봤을 때는 보여주면서 이득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복당파의 비주류였던 권성동 의원이 나서서 대리전 싸움까지 몸싸움까지 해주니까 이제 나경원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내 결집이 이루어진다라는 정치적 이득이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 당을 꺾어놓거나 제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편을 단결시키기 위한 행위들을 정치인들이 많이 한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나경원 의원의 저 도발적인 저 표현은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고 당내 결속을 위해서는 110점짜리였네요. 네. 내가 불씨를 던질 테니 민주당이여 일어나라. 우리도 일어나겠다. 일어나라. 네, 이런 공식이 작동된 것이라고 봅니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으로 가보죠. 네. 이해찬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자회견했잖아요. 네.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며요. 윤리위 징계 회부한다며요.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은 불같이 일어나서 반발을 하기는 했어요. 민주당은 뭘 얻었습니까? 민주당 역시도 야 자유한국당을 봐라 저렇게 격하고 굉장히 과장된 언행을 한다 무례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보수적인 나이가 좀 드신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수채말로 싸가지가 없는 정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지금 현재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거친 언사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어필하는 그런 또 효과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단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은 이해찬 대표가 왜 굳이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말을 꺼냈을지 그 죄는 1988년도에 폐지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법이 없죠. 예, 그리고 독재의 유산이었던 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회법에 따라서 모욕 발언이기 때문에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이 정도는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발언인데 굳이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하는 그런 말을 꺼낼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국가원수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국가원수 모독죄라고는 안 했을 거고 국가원수 모독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 그랬죠. 청와대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김수민 평론가 얘기한 김에 한번 좀 따져보십시다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귀태라 그랬잖아요. 귀태. 태어나서는 안 될 귀신. 지금 그죠? 이제 거꾸로 문제를 삼는 게 민주당 옛날에 박근혜 귀태 발언이나 박근혜 암살 발언까지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발언을 사실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귀태 발언은 홍익표 의원이 그 당시 했던 말인데 박근혜가 귀태라는 뜻이 아니었고 박정희와 기시노부스케 일본 전수상을 가리키면서 일제와 만주국의 정치적 잔재 그러니까 생명 존재로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귀태였다. 라고 하는 그 강상중 교수의 발언을 또 따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기태였다는 발언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암살 발언은 양승조 현 충남도지사가 했던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따져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다가 암살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무기, 예를 들면 정보기관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본인이 불행한 전철을 밟았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하면 그렇게 불행한 그렇죠. 뭐 암살이 당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불행해질 것이다. 자신이 만든 것에 자신이 당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때 발언을 너무 그렇게 이제 암살, 귀태라는 것만 따서 과장시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 때는요.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다는 그렇게 논쟁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그 대해서 발언을 했던 수석 대변인은 사퇴했고 하필이면 그때 당시가 박근혜 대통령 초기였고 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막말 프레임이라는 게 또 가해지고 있었기 그때는요,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시끄러우니까 사과를 예. 하는 그림으로 갔죠. 제 기억에 박근혜 대통령이 레이저 한 방 쏘면요 여야 모두 푹 떨 때예요. 네. 그럴 때 그런 발언이 초창기에. 나오니까 네. 야당도 처음에는 뭘 잘못했어 뭐 이랬다가 꼬리 내리고 사과했어요. 네. 맞죠? 근데 이제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현재에 좀 와전돼서 예. 과장돼서 알려진 부분이 있다라는 맞아요. 걸 제가 예,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 더 그럼 따지는 김에 이거 자꾸 따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꾸 따지게 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슬퍼럴 때는 그랬다 치고 네. 탄핵 정국에서 완전히 이제 뭐 무너지기 직전에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을 해서 나체 사진에다가 전시회가 벌어졌잖아요. 네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결국은 표창원 의원도 사과하고 만세 부르고 그때 징계 받았어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조금 그때도 국가원수 모독이었죠. 경중을 따져줘야 될 거는 그 그림을 표창원 의원이 그린 건 아니었었고 맞아요. 예, 미술가들이 그린 그림이 국회에 전시될 수 있도록 표창원 보장해줬다. 의원은 그런 그림이 네. 걸릴 줄도 몰랐어요. 그때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예. 이제 뭐 결국에 사과했던 그런 옛 민주당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친다면 자유한국당도 그 사과 사례를 생각한다면 이번에 또 압박을 거꾸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럼 다시 현실로 그럼 시계를 돌아와 보자고요. 사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제 나경원 의원 그랬잖아요. 사과하란다고 내가 사과할 것 같냐고. 네.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도 절대로 사과할 일 아니라는 거죠. 할 말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사과를 하게 되면 본인도 굉장히 우스워지는 것이고 만약에 나중에 대타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때는 좀 유감이었다라거나 내 진위가 그렇지 않았는데 잘못 전달되었다. 이 정도로 물러설 수는 있겠으나 네. 가볍게 사과하지는 않겠지요. 한참 가겠네요. 네. 이 싸움이. 그렇습니다. 이 전국에 냉랭해지는 게. 근데 이제 막상 패스트트랙의 법안들을 태우게 되면 예. 자유한국당이 무작정 보이콧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또 어떻게 태세를 전환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2개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이 원내대표 연설하잖아요. 네. 이 대목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뭘까요? 누구 편 들까요? 바른미래당은 이쪽에 이중대도 싫고 저쪽에 이중대도 싫은 네,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양비론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비론으로 갈 그래서 거다. 아마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저울추에다가 이제 달아놓은 것처럼 네, 이쪽하고 저쪽을 둘 다 쳐야 될 텐데 네. 그래도 똑같이 쳐야 될 것이고 똑같이 갈 거다. 연설을 쓰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하, 예. 그리고 아마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또 양비론으로 나경원은 품위가 없었고 여당 의원들도 그것을 오바했다. 예, 막으려고 한 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경원의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은 품격을 잃었고 이거를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 하는 민주당의 반응은 오바다. 이렇게 나올 거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어쩜 저하고 이렇게 전망이 똑같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바른미래당의 행보를 지금까지 일체 지켜보면 오차가 없네. 바른미래당이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당내 지금까지 사정이. 행보도 계속 그래 왔었고 자,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박지원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나경원이 키워줄 거다 이거. 이렇게 나가면. 네. 나경원 원내대표를 키워줄 거다. 현재로서 일단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힘이 크진 않았었어요. 김학용 의원이라는 비박복당파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서 등극을 한 셈인데 이번 기회에 당내 기반은 굉장히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정의당에서 비판하듯이 논평을 했지만 친박 태극기 부대 아이돌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만큼 그 당 내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입지는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박지원 의원 분석도 일리가 있죠. 일리 있죠. 네. 정치 구단이니까 역시 앞날을 딱 내다볼 때 보면은 틀린 적이 없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네. 자,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이거 뭐 완전히 다른 얘기로 승리가 쏘아 올린 이 문제가 파급이 계속돼서 정준영 동영상 유포로 돼서 결국 오늘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어제 입국을 했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을 했고 연예계 활동은 끝나는 것으로. 안 하는 걸로. 예,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는 조금 다른 대응이었던 게 승리는 처음에 메시지창 대화가 나왔을 때 조작이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다가 지금 더 큰 공경에 몰렸는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피해 잡았습니다. 여성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연예인이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사실이 있는 것 자체로 충분하게 드러난 사실들이 있고 피해자가 누구냐는 뭐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필요하면은 뭐 그런 사람을 찾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가해를 누가 했으며 얼마만큼 했으며 또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뭐 다 떠나서 김수민 평론가에서 딱 하나만 좀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카톡을 해서 모든 SNS에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다라는 그 정준영 씨 이른바 황금폰에 저장됐다라고 하는 피해 여성들 명단 그거 가짜 뉴스라는 거잖아요. 그 경찰에서 그거 밝힐 리도 없고 밝힐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누가 있더라 이거는 2차 피해고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품격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시청자분들도 그런 메시지를 받으시면은 이것은 거짓 뉴스고 그리고 이런 것을 뉴스예요. 유포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좀 잘라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재판 과정에서든 그 명단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돌고 있는 거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 2차 피해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거는 다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차 피해만큼은 없어야 됩니다. 여성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냐? 외신 인용이라고 아무리 말을 돌렸어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이냐 이 소리였습니다. 김정은 비핵화 약속이 말뿐이지 행동이 없지 않냐? 미국도 스몰 딜 안 한다지 않냐? 언제까지 김정은한테 끌려다닐 거냐? 이 정도만 말했어도 똑똑한 우리 국민들 충분히 알아들었을 텐데 굳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 표현으로 이 난장판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청와대 기다렸다는 듯이 국가 원수 모독이다. 용납할 수 없다. 윤리위 징계하겠다. 이래 나오면 일반 국민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받아들일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귀이태, 태어나서는 안 된다. 이 발언 때문에 당시 야당 민주당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때도 국가 원수 모독 논쟁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대한민국 형법에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법은 없더군요. 비슷했던 국가 모독죄는 폐지됐습니다. 결국 여야는 법에도 없는 걸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안보, 한반도와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여당이 최대치로 열을 받을까? 어떻게 대응해야 대통령을 보호할까? 제가 무책임한 양비론 좀 피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 밥에 그 나물 니나 내나 우리 모두 내로남불입니다. 품격과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노릇 해먹기 정말 힘든 정치 현실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